박서연은 어제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이상하게 몸이 가벼운 상태로 잠에서 깼다. 눈처럼 새하얀 드레스는 여전히 의자에 걸려 있었고 침대 옆 협탁에는 그녀와 김민준의 결혼 반지 2개가 놓여 있었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그녀는 이제 결혼했다. 30년간 성공적인 사업가로 살아왔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대기업의 지분, 그리고 이제는 가족까지. 최근 몇 년간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김민준은 이미 깨어 있었다. 그는 서울 중심에 위치한 그들의 아파트 침실 창가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이 눈을 뜬 것을 보자 재빨리 통화를 끊었다. 잘 잤어. 아내. 그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잠은 편하게 잤고? 아주 잘 잤어요. 그녀가 기지개를 켜며 대답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동료. 응. 휴가 가기 전에 처리할 업무가 좀 남아서. 민주는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었다. 잊어버려. 오늘 짐 싸는 거 마무리하고 내일 제주도로 떠나자. 2주 동안 오직 우리 둘만 있는 거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김민주는 반년 전 한 비즈니스 만찬에서 그녀의 인생에 나타났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그리고 첫 순간부터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남자였다. 그는 투자업계에서 일했고 여러 프로젝트와 여행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기쁨뿐만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다. 서연은 거의 즉시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민주는 세심하고 자상했으며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선물했고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아는 남자였다. 그는 마치 그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끔 서연은 이상한 점을 느끼기도 했다. 그녀가 그의 과거, 가족, 이전 연인 관계에 대해 물을 때면 민주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 과거는 덮어둔 책과 같으며 중요한 것은 오직 미래뿐이라고 말했다. 한 번은 그녀가 집요하게 묻자 그의 눈에 무언가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들추고 싶지 않다며 대화를 뚝 끊어버렸다. 서연은 더 이상 압박하지 않기로 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 그들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크루아상, 가짜낸 주스, 그리고 커피. 민주는 쾌활했고 농담을 던지며 신혼여행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다. 이 남자는 그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평생의 버팀목이자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제 짐 싸기 시작할까? 민준이 커피를 다 마시며 제안했다. 나는 내 짐 쌀 테니 당신은 당신 짐 싸, 알았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여름 원피스, 수영복, 구두들을 고르기 시작했다. 기분은 한껏 들떠 있었다. 내일이면 그들은 남쪽으로 날아가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촛불 아래서 저녁을 먹을 것이다. 온통 사업과 협상으로만 돌아가던 지난 몇 년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낭만이었다. 휴대전화가 예기치 않게 진동했다. 서연은 화면을 흘깃 보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다. 네, 박서연입니다. 조용하고 긴장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세요. 강남구청 가족관계 등록팀입니다. 어제 김민준 씨와 혼인신고를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에 서연은 의아했다. 왜 신고 다음날 구청에서 전화가 오는 걸까? 그러니까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더 낮아졌다. 저희가 표준 절차에 따라 남편분의 서류를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일치하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불일치 사항입니다. 불일치라니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부디 혼자 와주십시오. 남편분께는 절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서연이 당황해서 물었다.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기록보관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3층입니다. 저는 김영숙 팀장입니다. 뚜. 여자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드레스룸 한가운데에 전화기를 든 채 서서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다. 서류 불일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름 철자가 틀렸나? 주민등록증에 문제가 있나? 그런데 왜 민준에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구는 거지? 서연아, 거기서 뭐해?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가져갈 거 찾았어? 네, 거의 다 됐어요. 그녀는 목소리가 평온하게 들리도록 애쓰며 소리쳤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녀는 서둘러 청바지와 가벼운 블라우스를 입고 가방을 챙겼다. 당장 구청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고 떠나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 민준 씨, 저 잠시 외출해야 할 것 같아요. 서연이 거실로 나오며 말했다. 친구가 전화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대요. 잠깐 도와주고 금방 돌아올게요. 민주는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들었다. 그의 눈에 경계하는 듯한 빛이 스쳤지만 그는 이내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여보. 너무 늦지만 마,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약속할게요. 서연은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고 아파트를 나섰다. 구청까지는 택시로 20분이 걸렸다. 서연은 택시 안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분명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행정 착오일 것이다. 도장을 빠뜨렸거나 전산의 데이터를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다. 기록 보관실 문 앞에서 김영숙 팀장이 그녀를 맞았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통통한 체격의 여성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동정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연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서연을 작은 사무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앉으세요. 서연은 서류와 파일로 가득 찬 책상 앞 의자에 앉았다. 김영숙 팀장은 맞은편에 앉아 책상 서랍에서 출력된 종이 몇 장을 꺼냈다. 박서연 씨,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은 아마 큰 충격이 될 겁니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신고 처리가 끝난 후 저희가 규정대로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데이터를 전송했는데 불일치 자동 알림을 받았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미 기혼 상태입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그 말이 의식에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듯 했다. 네, 그녀가 숨을 내쉬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미혼이에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김영숙 팀장은 그녀 앞에 출력물을 내려놓았다.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15년 전 김민준 씨는 최수진이라는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을 해소한 기록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붙잡았다. 거기에는 정말로 데이터,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신고 날짜가 인쇄되어 있었다. 15년 전. 하지만 어떻게 이걸 미리 발견하지 못하셨죠? 서연이 속삭였다. 당시에는 남편분께서 제출하신 주민등록증만 확인했습니다. 김영숙 팀장이 설명했다. 그 신분증에는 혼인 기록에 대한 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데이터를 시스템에 올리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일치 정보를 찾아낸 겁니다. 제가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반년 전 김민준 씨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최수진 씨에 대한 정보가 새 신분증 관련 정보에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거군요. 서연의 목소리가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형식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김영숙 팀장은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민법 제810조에 따라 어제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 없습니다. 서연은 눈앞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혼한 게 아니었다. 어제의 결혼식, 하얀 드레스, 서약, 하객들의 축하 모든 것이 공허한 허상이었다. 그런데 그 최수진이라는 여자는 어디에 있나요? 왜 이혼을 안 한 거죠? 그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애쓰며 물었다.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김영숙 팀장이 대답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여성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수진 씨, 결혼 후 성은 김 씨로 바꾸지 않았더군요. 남편분과 혼인신고를 한 후 그녀의 흔적이 사라집니다. 이혼 기록도, 사망 기록도, 주소 이전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서연은 등골을 타고 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흔적이 사라진다. 15년 전 이민주는 최수진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묻는 것조차 금지했다. 손사래를 치거나 때로는 그 차가운 눈빛을 보이면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속삭였다. 저희가 확인 절차를 마치면 공식적으로 서연 씨의 혼인은 무효 처리될 겁니다. 김영숙 팀장이 말했다. 하지만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 남편분께서 기존 혼인 사실을 숨겼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주 심각한 이유요. 당신이 이 사실을 안다는 걸 그에게 알리지 마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티를 내지 마세요.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세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일어나서 구청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밖은 따스한 봄날이었다. 햇살이 비치고 사람들은 산책하며 웃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오는 길에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주는 기혼 사실을 숨겼다. 그의 첫 아내는 15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는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았고 질문을 금지했으며 이제 와서 대기업의 상속녀이자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신과 결혼했다. 우연일까? 서연은 민준이 그녀의 회사 지분, 재정 상태, 계좌에 대해 묻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를 보호하고 돕고 곁에 있기 위해 그녀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다고 했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이야기했으며 숫자와 서류들을 공유했다. 이제 와서 깨달으니 그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불과 2달 전, 민주는 그녀에게 자산 일부에 대한 관리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제안했다. 혹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사업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다. 서연은 그때 유능한 변호사와 파트너들이 있으니 괜찮다며 거절했다. 민주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에 스쳤던 가벼운 실망감을 기억했다. 이제 그 순간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서연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어땠어, 친구? 급한 일은 잘 해결됐고? 네, 괜찮아요.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사소한 문제였어요. 금방 해결했어요. 잘 됐네. 그럼 짐 싸는 거 마저 끝내자. 내일 이맘때쯤이면 우린 벌써 제주도에 있을 거야.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두려움으로 모든 것이 오그라들었다. 그녀가 사랑하고 신뢰했던 이 남자는 낯설고 모르는 위험한 사람이었다. 남은 하루는 긴장된 평범함 속에서 흘러갔다. 그들은 짐을 싸고 여행 경로를 논의하고 앞으로의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을 골랐다. 민주는 자상한 남편의 화신이었다. 그녀가 피곤하지 않은지 묻고 쉬라고 권하고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서연은 행복한 아내의 역할을 연기했지만 그의 모든 손길은 이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15년 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최수진은 어디에 있을까? 저녁에 민준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서연은 휴대전화를 꺼내 검색창에 입력했다. 김수진 실종?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최수진 실종?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여러 조합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없었다. 마치 그런 여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밤에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주는 옆에서 평온하고 고르게 숨을 쉬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뜬 채 누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제주도에 가서 아무 일도 없는 척해야 할까? 아니면 어떤 핑계를 대고 여행을 취소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민준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의심할 것이다. 김영숙 팀장은 경고했다. 안다는 티를 내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제주도로 떠났다.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관자놀이에 입을 맞추며 계획을 세웠다. 서연은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공포가 커져갔다. 그녀는 첫 아내의 실종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있었다. 친구나 가족도 없는 낯선 도시에서 호텔에서는 샴페인과 과일로 그들을 맞았다. 객실은 호화로웠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 거대한 침대, 자쿠지. 민주는 곧장 짐을 풀고 해변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은 동의했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원피스로 갈아입고 발코니로 나갔다. 바다는 햇살 아래 반짝였고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왔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 평온은 기만적이었다. 서연아, 무슨 생각해? 민준이 옆에 나타나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주 좋아요. 그녀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대답했다. 그냥 비행기 때문에 좀 피곤해서요. 그럼 좀 쉬어. 나는 잠시 리셉션에 가서 투어 프로그램 좀 알아보고 올게. 민주는 그녀의 목에 입을 맞추고 객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휴대전화를 움켜쥐었다. 도움이 필요했다. 이 일을 혼자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언제나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 이정우. 어릴 적 친구였다. 그들은 7살 때부터 서로를 알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자랐다. 정우는 항상 조용하고 믿음직하고 똑똑했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좋아해왔다는 것을 알았지만 한 번도 그의 마음에 답해주지 않았다. 정우는 그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였고 친구로 남아주었다. 결코 압박하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서연은 그의 번호를 눌렀다. 정우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안녕. 신혼여행은 어때? 정우야, 나 좀 도와줘. 그녀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내뱉었다. 급해. 너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야? 정우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민준 씨, 그 사람이 나한테 15년 전에 결혼했던 걸 숨겼어. 그리고 그 아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정우야, 나 무서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너 지금 어디야? 제주도, 호텔이야. 내 말 잘 들어? 자연스럽게 행동해. 내가 안다는 걸 티내지 마. 내가 사설 탐정 알아봐 줄게. 실력 좋은 사람으로.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파헤치도록 하자. 너는 버텨. 만약 위험을 느끼면 밤낮 가리지 말고 바로 나한테 전화해. 알았지? 응, 서연이 속삭였다. 고마워.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알잖아, 정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안도감을 느꼈다. 정우가 도와줄 것이다. 진실을 밝혀줄 사람을 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버틸 것이다. 버텨야만 했다. 민주는 10분 후에 관광 안내 지도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다. 이것 봐, 어떤 게 좋을까? 산으로 가는 여행, 와인 시음회, 요트 해상 투어도 있네. 뭘로 할까? 내일 결정해요. 서연이 제안했다. 오늘은 그냥 해변이나 산책해요. 그래, 물론이지, 여보. 당신 좋을 대로 해. 민주는 그녀를 안고 입을 맞췄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입맞춤에는 얼마나 많은 거짓이 담겨 있을까? 이 눈빛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 제주도에서의 첫 3일은 끊임없는 긴장 속에서 보냈다. 민주는 세심하고 자상하고 낭만적이었다. 정확히 반년 전 그녀가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들은 해변을 산책하고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보트를 탔다. 민주는 그녀의 사진을 찍고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았다. 완벽한 신혼여행이었다. 완벽한 거짓말. 서연은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미소 짓고 그의 농담에 웃고 그가 자신을 안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커져만 갔다. 민준이 그녀를 만질 때마다 그녀는 사라진 최수진을 생각했다. 그가 무언가를 제안할 때마다 그녀는 그가 왜 저러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민준이 자는 동안 서연은 발코니로 나가 정우에게 전화했다. 서연아, 안녕이. 그가 바로 받았다. 어때? 버티고 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탐정은 찾았어. 응, 강태식이라는 사람이야. 전직 형사과 형사였고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해. 경력 20년 베테랑이야. 실종자나 복잡한 사건 전문이래. 내가 이미 통화해서 상황을 설명해뒀어. 조사를 맡을 준비가 됐대. 비용은 얼마나 들어? 전체 조사 비용으로 500만 원을 불렀어. 필요하다면 감정 비용은 별도고. 서연아,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낼 수 있어? 아니, 내가 할게.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돈은 있어? 연락처 좀 줘. 정우가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서연은 번호를 적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강태식입니다. 강태식 탐정님, 박서연입니다. 이정우 씨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네, 그분께 얘기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있습니다. 열흘 뒤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너무 깁니다. 강태식이 말했다.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면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원격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죠. 제가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드리면 앱으로 서명하시고 선금을 송금해주세요. 지금 50%,
나머지는 결과가 나오면 주시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서연은 침실을 흘깃 돌아봤다. 민주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가지고 계신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남편분의 전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5년 전에 살았던 주소, 그리고 사라진 아내의 정보까지. 아는 건 전부 다요. 서연은 김영숙 팀장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불러주었다. 강태식은 조용히 받아 적으며 가끔씩 질문을 던졌다. 알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오늘부터 바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정보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만약 남편분이 무언가 의심하면 즉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조심하십시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에 서연이 속삭였다. 1시간 후, 그녀의 메일로 계약서가 도착했다. 그녀는 전자서명으로 서명하고 지정된 계좌로 250만 원을 이체했다. 일이 시작되었다. 다음 며칠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민주는 여전히 세심하고 쾌활했다. 그는 산으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방 안에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 동의했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경치를 감상하고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가이드는 지역의 자연과 역사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찬사를 속삭였다. 그녀는 기렵의 낭떠러지를 보며 생각했다. 사람을 밀어 떨어뜨리는 건 얼마나 쉬울까? 사고로 위장하는 건 얼마나 간단할까? 무슨 생각해? 민준이 그녀의 시선을 알아채고 물었다. 우리가 얼마나 높이 올라왔는지 생각했어요.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조금 무섭네요.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절대 떨어지게 두지 않을게.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 말에 서연은 더욱 불안해졌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서연은 강태식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편하게 통화 가능할 때 전화 주세요. 그녀는 민준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발코니로 나갔다. 밤바다가 아래에서 소리를 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서연은 탐정의 번호를 눌렀다. 네, 강태식입니다. 저예요. 뭘 알아내셨나요? 흥미로운 사실이 많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죠. 15년 전 남편분은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에 살았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죠. 제가 그 시기에 건축물 대장 서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집의 설계도에는 12제곱미터 면적의 지하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최수진 씨가 실종된 지 1년 반 후 남편분께서 구청에 지하실을 설계도에서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지하실이 기능을 상실했으며 공간을 보존 처리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보존 처리요? 서연이 되물었다. 서류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가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래 산 사람들은 김민준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아내 최수진도 기억했습니다. 젊고 예쁘고 조용한 여자였는데 동네 가게에서 일했다고 하더군요. 이웃들 말로는 그녀가 사라지던 날 김민준의 집에서 큰 부부싸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둘 다 소리를 질렀고 그 후로 조용해졌다고요. 서연은 전화기를 더 꽉 쥐었다. 그 후에는요, 강태식이 말을 이었다. 이웃들은 그날 이후 김민준이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커튼도 쳐져 있었죠. 그러다 이상한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밤에 쓰레기 같은 걸 내다 버리기 시작했는데 자루나 상자 같은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몇 번은 부지에 자갈과 모래를 들여왔고요. 한 이웃이 뭘 하냐고 묻자 김민준은 지하실 수리 중이에요. 오래된 바닥이 다 부서져서 전부 새로 해야 해서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서연이 속삭였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수진 씨는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국경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좌는 그날 이후로 동결 상태입니다. 마지막 거래는 실종 추정 시간 3시간 전에 가게에서 식료품을 산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이후로 꺼졌습니다. 다시는 켜지지 않았고요. 서연은 발코니 난간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가 그녀를 죽였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최수진 씨가 남편에게 살해당했고 시신은 집 지하실에 묻혔다고 봅니다. 그 후 그는 자갈과 모래로 덮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부어 증거를 은폐한 거죠.
그리고 1년 반 뒤에 집을 팔고 이사한 겁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누구에게요? 박철수라는 사람에게요. 52세, 사업가입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집을 샀더군요. 제가 이미 그와 연락했습니다. 수사기관에 공식 허가가 있다면 전문가들이 지하실을 조사하도록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에 가야 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먼저 제가 모든 서류와 증거를 모아서 수사관들이 사건 접수를 거부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34일 정도 더 필요합니다. 서울에는 언제 돌아오십니까? 6일 뒤에요. 좋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함께 경찰청으로 가시죠. 제가 모든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그들이 지하실 바닥을 파헤칠지 결정할 겁니다. 만약 정말 시신이 있다면 남편분은 체포될 겁니다. 서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강 탐정님, 만약 거기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요? 그러면 증거 기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강태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수사를 시작하기에는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의 실종,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 의심스러운 공사, 저렴한 가격에 집을 판 것, 이 모든 것이 범죄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조심하십시오. 박서연 씨. 통화가 끝났다.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어둠을 응시했다. 민주는 첫 아내를 죽이고 모래와 자갈더미 아래 지하실에 묻고 그 위를 콘크리트로 덮었다. 15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그 후에 부유한 상속녀와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왜? 돈 때문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민준이 공동계좌를 만들자고 고집하고 자산관리 위임장을 작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떠올렸다. 그때는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계산이었다. 서연은 객실로 돌아왔다. 민주는 팔을 벌린 채 자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누워서 최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엇을 꿈꿨을까? 민준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15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가 그녀를 죽였을까? 아침에 민주는 기분 좋게 일어났다. 좋은 아침, 내 사랑. 오늘은 와인 시음회에 갈 거야? 내가 이미 택시 예약해뒀어. 준비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샤워하러 갔다. 물이 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했다. 제주도에서 남은 날들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당장 서울로 돌아가 경찰서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강태식은 기다려달라고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서류가 필요했다. 와인 시음회는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민주는 여러 종류의 와인을 맛보며 소믈리에와 부캐와 숙성에 대해 토론했다. 서연은 듣는 척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보며 생각했다. 이 손으로 그가 최수진을 죽였어. 이 손으로 시신을 숨기기 위해 콘크리트를 섞었어. 이 와인 마음에 들어 민준이 그녀에게 잔을 건네며 물었다. 네, 아주 좋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저녁에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라이브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다. 웨이터들은 정교한 요리를 날랐다. 민주는 샴페인을 주문했다. 우리를 위하여. 그가 잔을 들며 말했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서연은 그와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마셨다. 샴페인은 달콤했다. 있잖아. 서연아, 민준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서 정말 행복해. 당신이 내 인생을 바꿨어.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걸 주었지? 그게 뭔데요? 서연이 물었다. 가족, 안정감, 사랑이.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공허한 뿐이었지?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단어가 거짓이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가족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뼈대 위에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다. 당신은 예전에 진지한 관계를 가져본 적 없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그는 금세 평정을 되찾았다. 아니, 그냥 가벼운 만남들은 있었지만 심각한 건 없었어. 당신이 내가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사람이야. 거짓말. 뻔뻔하고 냉소적인 거짓말. 서연은 소리치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얼굴에 진실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나는 최수진에 대해 알아.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살인자라는 걸 알아 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췄다. 제주도에서 남은 날 동안 서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버텼다. 그녀는 비행기 시간까지 시간을 셌다. 매일 밤 강태식에게서 조사 내용에 대한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다. 탐정은 빠르고 체계적으로 일했다. 그는 증인들을 찾고 오래된 서류를 뒤지고 기록 보관소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림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마침내 떠나는 날이 왔다. 그들은 짐을 싸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불렀다. 비행기에서 민주는 잡지를 넘기며 무언가 이야기했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뒤집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에 착륙했을 때 서연은 말했다. 민준 씨, 저 회사에 좀 들러야 해요. 급한 일이 쌓여서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금 우리 막 도착했잖아. 중요한 일이에요. 파트너들이 전화해서 급히 서명해야 할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금방 끝낼 테니 당신은 먼저 집에 가서 짐 풀고 있어요. 민주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너무 늦지는 마. 그들은 공항 출구에서 헤어졌다. 민주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고 서연은 강태식의 번호를 눌렀다. 저 서울이에요. 만날까요? 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광화문에 있는 커피숍으로 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연은 40분 후에 도착했다. 강태식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단정한 짧은 머리의 남자였다. 그의 앞에는 두꺼운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다. 박서연 씨. 그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네, 그녀는 악수를 하고 맞은편에 앉았다. 여기 있습니다. 강태식은 그녀 앞에 폴더를 놓았다.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 서류, 이웃들의 증언, 은행 거래 내역, 출입국 기록.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하도록 결정하게 할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서연은 폴더를 열고 넘기기 시작했다. 서류 사본, 사진, 증언 녹취록.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번호가 매겨져 있으며 형식을 갖추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 경찰청으로 갑니다. 강태식이 말했다. 제가 조성한 경정님과 약속을 잡아뒀습니다. 그분은 강력범죄 전문가이시고 경험 많고 원칙적인 분입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분일 겁니다.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다. 제가 어디 있는지 물어볼 텐데요. 업무 회의가 있다고 하세요? 파트너와 협상 중이라고 하든지 뭐든지요. 중요한 건 의심을 사지 않는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일이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서연은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민주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10번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미안해요. 서연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회의가 길어졌어요. 전화는 무음으로 해둬서 몰랐어요. 민준이 다가와 그녀의 얼굴을 살폈다. 당신 좀 이상해 보여? 무슨 일 있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긴 하루였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돌아섰다.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서연은 움찔하지 않으려고 간신히 참았다. 알았어. 가서 쉬어. 저녁 차려놨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실로 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변한다. 내일이면 그녀는 경찰청에 가서 자신의 의심을 이야기할 것이다. 만약 강태식의 말이 맞고 최수진의 시신이 정말 그 집 지하실에 있다면 민주는 체포될 것이다. 만약 아니라면 서연은 샤워를 하러 갔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에서 그녀는 내일의 일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짚었다. 수사관에게 뭐라고 말할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침묵했는지 어떻게 설명할까? 그들이 그녀를 믿어줄까? 그 후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고 서연은 두통을 핑계로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불안한 잠에 빠져든 것은 새벽녘이 되어서였다. 아침에 민주는 일찍 일어나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서연은 그가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빨리 옷을 입고 택시를 불렀다. 강태식은 경찰청 건물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가 물었다. 아니요, 서연은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들은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 3층으로 올라갔다.
강태식은 조성환 경정이라는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조성환 경정은 50대 남성으로 직업적으로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관자놀이에는 흰머리가, 이마에는 주름이 있었다.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의 얼굴이었다. 강 선생, 데려온 분이 이분이신가? 그가 강태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서연 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건입니다. 조경정은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죠. 이야기해보세요. 서연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청에서의 전화, 민준의 숨겨진 결혼, 사라진 최수진에 대해 말했다. 말이 횡설수설하고 날짜를 헷갈리기도 했지만 조경정은 주의 깊게 들으며 가끔 질문을 던졌다. 강태식은 책상 위에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았다. 조경정님, 이게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입니다. 건축물 대장, 증인 진술, 은행 거래 내역,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조경정은 폴더를 열고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꼼꼼하게 읽으며 여백에 메모를 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기다렸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수사관은 마지막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상황이 정말 의심스럽군요. 아내의 실종, 남편의 이상한 행동, 지하실 공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급히 집을 판 것 모든 것이 범죄 은폐 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접수하시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다. 먼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정이 설명했다. 며칠 걸릴 겁니다. 증인들을 신문하고 기록을 확인하고 추가 서류를 요청해야 합니다. 범죄의 징후가 확인되면 지하실 바닥을 파헤치는 결정을 내릴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 최대 열흘입니다. 박서연 씨,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정말 끝까지 가실 겁니까? 서연은 그를 단호하게 바라봤다. 네, 저는 진실을 알아야만 해요. 조경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강 선생, 자료는 모두 저에게 두고 가세요. 박서연 씨는 범죄 혐의에 대한 공식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을 자세하게요. 서연은 펜과 종이를 들었다. 오랫동안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글을 썼다. 구청에서의 전화, 숨겨진 결혼, 최수진의 실종에 대해 썼다. 민준이 과거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고 질문을 금지했던 것, 그의 행동에서 보였던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도 썼다. 작성을 마치고 조경정에게 진술서를 건넸다. 그는 내용을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됐습니다. 이제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생겼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남편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마십시오. 서연과 강태식은 사무실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다. 감사합니다. 강 탐정님. 아직 감사하기는 이릅니다. 강태식이 대답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이제부터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들은 헤어졌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야?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집에 가는 길이에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사업 관련 서류 처리하느라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깜빡했어요. 미안해요. 전화기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준이 말했다. 알았어. 집에서 봐.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민준이 분명 무언가 의심하고 있었다. 더 조심해야 해. 다음 며칠은 고통스러운 기다림 속에서 지나갔다. 서연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점점 더 힘들어졌다. 민준은 그녀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질문을 던지고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몇 번이고 그의 차갑고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마주쳤다. 닷새째 되는 날 조경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증인들은 진술을 확인해 주었고 서류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수사활동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남편분이 소유했던 집 지하실 바닥을 파헤칠 겁니다. 꼭 참석하실 필요는 없지만 권리는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서연은 즉시 말했다. 그럼 현장에서 뵙죠?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내려놓았다. 모레. 이틀 뒤면 그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된 날, 서연은 민준에게 이틀간 출장을 간다고 말했다.
그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택시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15년 전 민준과 최수진이 살았던 집은 조용한 거리에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다. 새 주인인 박철수 씨가 대문 옆에 서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근처에는 경찰청의 업무용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조경정이 집에서 나와 서연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셨군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집안에서는 이미 팀이 작업 중이었다. 특수 작업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장비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경정은 서연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예전에 지하실로 통하는 입구가 있었던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15년 전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여기는 평범한 지하실이었습니다. 우 수사관이 설명했다. 그 후 남편분께서 보존 처리를 신청했죠. 바닥은 흙으로 메워지고 두꺼운 콘크리트 층으로 덮였습니다. 중앙 부분부터 파기 시작할 겁니다. 작업자들이 차감기를 가져왔다. 굉음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콘크리트는 한 겹 한 겹 천천히 부서졌다. 서연은 벽에 기대서서 회색 먼지가 공중으로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봤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흘렀다. 콘크리트 판은 점점 얇아졌다. 마침내 작업자 중 한 명이 멈추고 조경정을 불렀다. 경정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다. 서연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콘크리트 층 아래로 흙이 보였다. 다음 3시간 동안 팀은 흙을 양동이에 담아 마당으로 날랐다. 그러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천 조각에 걸렸다. 어둡고 썩었지만 식별은 가능했다. 계속하세요. 조심해서 조경정이 명령했다. 작업자들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층층이 걷어내며 팠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드러났다. 뼈. 인간의 유골. 썩은 천 조각에 쌓인 뼈였다. 작업 중지 조경정이 명령했다. 국과수 감식팀 불러. 여기는 범죄 현장이다. 서연은 벽에 기대어 지하실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본 광경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다면 사실이었다. 최수진은 죽었다. 민준이 그녀를 죽이고 여기에 묻었다. 조경정이 몇 분 뒤에 나왔다. 박서연 씨,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감식 작업이 몇 시간 동안 진행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가 맞겠죠. 서연이 속삭였다. 최수진,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초기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박철수 씨가 동정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집을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김민준 씨는 급히 다른 도시로 이사한다고 했어요. 싸게 팔길래 그냥 급전이 필요한가 보다 했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 오는 내내 창밖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살인자와 함께 살았다. 그와 잠을 자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믿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 내내 집 바닥 아래에 첫 아내의 시신이 누워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녁에 조경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예비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해는 20세에서 25세 사이 여성의 것입니다. 사인은 경추 골절입니다. 또한 다수의 늑골 골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싸움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에서 최수진 이름의 신분증이 든 가방과 그녀의 휴대전화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확실히 그녀가 맞는군요.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서연 씨, 살인사건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내일 아침 남편분을 체포할 겁니다. 서연은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집에 있어요. 제가 출장 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내일 덮치겠습니다. 체포될 때까지는 집에 나타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은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이 처리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정우에게 전화했다. 그는 즉시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다 괜찮을 거야. 서연아, 그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지나갔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장 끔찍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들은 정우의 집으로 갔다. 그는 서울 외곽의 원룸 아파트에 살았다. 소박하지만 아늑했다. 정우는 차를 끓여주고 서연을 소파에 앉혔다.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그리고 그녀는 이야기했다. 바닥을 파헤친 것, 유해, 감식 결과에 대해. 정우는 조용히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럼 정말 살인자였구나.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 사람 뭔가 이상하다고 항상 느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어. 서연이 속삭였다. 난 그를 사랑했어. 정우야. 그와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 그런데 그는 날 그냥 이용했던 거야?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알 수 없었잖아.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다. 이 며칠 동안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약해지는 것을 허락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아침에 조경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김민주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터키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다고요? 네, 자기가 발각된 걸 알아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랐죠. 지금은 유치장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박서연 씨,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언제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녀는 1시간 뒤 경찰청에 도착했다. 조경정은 그녀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수사관은 기록하며 질문을 던졌다.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나자 조경정이 말했다. 이제 전체 그림이 맞춰졌습니다. 당신의 남편 행세를 하던 그 사람은 구속 상태입니다. 당신이 맺었던 혼인은 그가 이미 기혼 상태에서 맺은 것이므로 무효이며 구청에서 곧 취소 처리할 겁니다. 그는 민준 씨는 어떻게 되나요? 그에게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 8년에서 15년이 선고될 겁니다. 만약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형을 받게 되겠죠. 서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로 바삐 움직였다.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삶은 방금 무너져 내렸고 이제부터 다시 세워야 했다. 정우가 차 옆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다 끝났어? 서연이 대답했다. 민준 씨는 체포됐고 수사가 진행 중이야. 정우가 그녀를 안았다. 이제 넌 안전해. 그게 제일 중요해. 그들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왔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최수진에 대해 생각했다. 한때 민준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미래를 꿈꿨지만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죽어간 여자.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진실을 몰랐다. 15년 동안 그녀는 모두에게 잊힌 채 콘크리트 아래에 누워 있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민주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서연은 자유를 얻을 것이다. 민준이 체포된 지 3일이 지났다. 서연은 그동안 정우의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곳에는 너무 많은 기억이 있었고 살인자로 밝혀진 남자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았다. 조경정은 정기적으로 전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감식 결과, 유해는 최종적으로 최수진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이, 성별, 모든 데이터가 일치했다. 가방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도 그녀의 것이었다. 서연은 이 세부 사항들을 들으며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최수진은 알고 있었다. 남편을 두려워했지만 제때 떠나지 못했다. 김민주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조경정이 알렸다. 변호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을 붙여줬습니다. 내일 첫 조사가 있는데 절차상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몇 분이면 끝납니다. 서연은 동의했다. 다음 날 그녀는 경찰청으로 갔다. 조경정은 그녀를 신원 확인실로 안내했다. 그곳은 한쪽 면이 특수 유리로 된 작은 방이었고 유리 너머에는 비슷한 나이와 체격의 남성 5명이 서 있었다. 몇 번이 당신과 혼인신고를 한 사람입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서연은 남자들을 보았다. 민주는 3번째에 서 있었다. 그는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얼굴은 감정 없는 돌 같았다. 3번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확실합니까? 네. 조경정은 조서에 표시했다. 신원 확인이 끝났다. 서연은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방을 나왔다. 민준을 단 몇 초 보았을 뿐인데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박서연 씨, 앉으세요. 조경정이 복도 의자에 그녀를 앉혔다. 몸이 안 좋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힘들어서요.
이해합니다. 이제 조사가 시작됩니다. 가셔도 되고 남으셔도 됩니다. 조사 녹화 영상은 사건 자료에 첨부될 겁니다. 남을게요. 서연은 결심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어요. 조경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옆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조사실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가 있었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있었다. 조경정이 화면 안으로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김민준 씨, 당신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1항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민주는 침묵했다. 변호사가 그에게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제 의뢰인은 모든 사건 자료를 검토하기 전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변호사가 선언했다. 좋습니다. 조경정은 폴더를 열었다. 그럼 현재 확보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5월 15일 당신의 아내 최수진 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날 이웃들은 당신의 집에서 큰 부부싸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당신은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부터 지하실에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증인들은 당신이 밤에 건축 폐기물을 내다버리고 모래, 자갈, 콘크리트를 들여왔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주는 책상만 내려다보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1년 반 뒤 당신은 구청에 지하실을 설계도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하며 해당 공간이 보존 처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최수진 씨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가족이 없었죠. 당신은 공식적으로 그녀의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간 줄 알았어요. 민준이 갑자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했다. 변호사가 그를 말리려는 듯 움찔했지만 민준은 계속했다. 우리 싸웠어요. 그녀가 떠난다고 소리쳤죠. 저는 출근했고 돌아와 보니 그녀가 없었어요. 친정에 가서 화를 시키고 오겠거니 생각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찾지 않았어요. 그게 서로에게 더 낫다고 생각했죠. 그럼 당신은 그녀의 실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조경정이 확인했다. 네, 저는 최수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의 유해가 당신이 직접 부은 콘크리트 층 아래 당신 집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해 보시죠.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그게 어떻게 거기 있었는지 모릅니다. 김민준 씨,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조경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증인 진술, 서류, 감식 결과. 피해자의 유해에서는 다수의 골절과 경추골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짓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와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조경정은 일어섰다. 상의할 시간 1시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계속하죠. 모니터 화면이 꺼졌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앉아 있었다. 민주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증거로 궁지에 몰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발뺌하고 있었다. 조경정이 조사실에서 나와 서연에게 다가왔다. 보셨습니까? 네, 전부 부인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무너뜨릴 겁니다. 조만간 자백하게 될 겁니다.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1시간 후 조사가 재개되었다. 이번에 민주는 기가 죽은 모습이었다. 변호사는 굳은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다. 김민준 씨, 진술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조경정이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와 다퉜습니다. 그녀는 제가 돈을 못 벌고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어깨를 잡았습니다.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녀가 넘어져서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고였습니다. 사고라고요? 조경정이 되물었다. 그녀는 경추와 늑골 5대가 부러졌습니다. 감식 결과 경추골절은 추락이 아닌 직접적인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녀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녀가 넘어졌을 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녀가 경찰에 모든 걸 말하고 제가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서 그녀의 목을 잡고 넘어뜨렸습니다. 목을 눌렀습니다.
아마 척추가 부러졌을 겁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몸은 이미 싸늘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가 자백했다. 그가 최수진을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경정이 계속했다.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낡은 이불로 감싸고 묻었습니다. 모래와 자갈로 덮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아무도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반 뒤에 집을 팔고 떠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결혼하기로 결심했고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사악한 기운이 스쳤다. 네, 서연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부자고 아름답고 사람을 잘 믿었죠.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녀의 돈에 접근한 다음에 그는 말을 멈췄다. 그 다음에는요. 조경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냥 계속 살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첫 아내처럼 그녀도 처리할 생각이었습니까? 민주는 침묵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그런 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저는 그냥 돈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조경정은 피의자를 쳐다봤다. 김민준 씨, 당신의 진술은 기록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사용될 겁니다. 당신은 최수진 살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감형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은 징역 8년에서 15년을 선고받게 될 겁니다. 민주는 책상 위로 고개를 떨궜다. 변호사는 수첩에 무언가 적고 있었다. 조사가 끝났다. 서연은 건물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정우가 몇 미터 뒤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서연아, 멈춰. 어디가? 그녀가 돌아섰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가 자백했어, 정우야. 그가 그녀를 죽였어. 맨손으로 목 졸라 죽이고 쓰레기처럼 지하실에 묻었대. 정우가 그녀를 안았다. 알아, 끔찍하지.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그는 더 이상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차로 돌아왔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 강남구청의 김영숙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공식적으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민준 씨와의 혼인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혼인 신고 당시 다른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등록 시점부터 무효로 간주되었습니다. 모든 전산 기록은 삭제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속삭였다. 공식적으로 당신 인생의 그 페이지는 닫혔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공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3주가 지났다. 민주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로 이감되었다. 수사팀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공소장을 준비했다.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준의 모든 물건을 버리는 것이었다. 옷, 서류, 사진, 그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 그 후 가구 배치를 바꾸고 새 가구를 사며 자신의 삶에서 그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다. 정우는 매일 찾아와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존재를 그녀에게 선물했다. 고마워.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난 해내지 못했을 거야. 언제나 곁에 있을게. 정우가 대답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내가 다시 살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그녀를 오랫동안 사랑해왔다. 말없이, 강요하지 않고 친구로 남아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준 사람이었다. 내가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녀가 고백했다. 서두르지 마.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재판이 있었다. 회복까지는 긴 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은 늦가을로 잡혔다. 그동안 서연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다. 1. 파트너와의 미팅, 사업 협상. 그녀는 다가올 재판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최수진을 보았고 그녀의 유해를 보았고 그녀의 목을 조르는 민준의 손을 보았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 휴대전화를 붙잡고 시간을 확인했다. 새벽 3시, 4시, 5시.
잠은 다시 오지 않았다. 정우는 매일 저녁 찾아왔다. 때로는 그저 말없이 앉아 차를 마시거나 창밖을 보았다. 때로는 일, 책, 날씨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준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무엇이든 서연은 이 조용한 존재에 감사했다. 정우는 압박하지 않았고 그녀가 아직 스스로에게 던질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않았다. 재판 일주일 전 조경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연 씨, 재판은 월요일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3호 법정입니다. 네, 서연이 대답했다.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0분 정도 일찍 오세요. 공개 재판이라 기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달력을 보았다. 11월 10일. 6일 후면 그녀는 민준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저지른 짓에 대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우는 재판 날짜를 알고는 즉시 제안했다. 내가 같이 갈게. 거기 혼자 있게 하고 싶지 않아. 고마워.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내 지지가 필요해. 날들은 고통스럽게 느리게 흘러갔다. 서연은 일하려고 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생각은 끊임없이 다가올 재판으로 돌아갔다. 민준은 무슨 말을 할까? 뉘우칠까? 아니면 끝까지 발뺌할까? 재판 전날 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아파트를 서성였다. 새벽 5시에 포기하고 커피를 끓였다. 창가에 앉아 도시 위로동이 트는 것을 보았다. 회색 하늘, 첫 햇살, 깨어나는 서울. 오전 9시에 정우가 왔다. 그들은 말없이 법원으로 향했다. 서연은 차창 밖을 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법원 건물 앞에는 정말로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질문의 폭풍이 쏟아졌다. 박서연 씨, 남편의 과거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김민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정우가 그녀를 감싸며 인파를 뚫고 나아갔다. 그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다. 3호 법정 문 앞에는 조경정이 서 있었다. 박서연 씨, 들어오시죠. 재판은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방청객을 위한 여러 줄의 의자, 판사석, 검사와 변호사 자리가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중앙에는 피고인을 위한 철제 우리가 있었다. 비어 있었다. 민준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연은 첫 줄에 앉았다. 정우가 옆에 앉았다. 법정은 점차 사람들로 채워졌다. 검사, 민준의 변호사, 법원 서기가 들어왔다. 몇몇 기자들이 뒷줄을 차지했다. 정확히 10시, 민준이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수갑을 찬 채 2명의 교도관과 함께 걸어왔다.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법정을 훑어보다가 서연에게 시선을 멈췄다. 몇 초간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시선에는 뉘우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공허함뿐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 시선에 신물이 날 지경이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서기가 선언했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들어와 자리에 앉아 안경을 썼다.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형사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은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1항에 규정된 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십시오. 공소 사실을 이해했습니까? 민준이 일어섰다. 네, 이해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합니까?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변호사가 그에게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인정합니다. 그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15년 전 최수진을 살해했습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정숙해 주십시오. 피고인, 범행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민준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단조롭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15년 전 그날 밤을 묘사했다. 최수진과의 다툼. 그녀가 어떻게 자신을 향해 소리치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비난했는지, 그가 어떻게 폭발해서 그녀의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꽉 쥐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빠져나가려 애쓰며 그의 얼굴을 핥히었지만 그가 놓아주지 않았는지, 어떻게 목이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녀가 숨을 멈췄는지. 서연은 들으며 공포에 질려 속이 울렁거렸다. 옆에서 정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었다. 그녀는 고마운 눈빛으로 그를 보았다. 민준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떻게 시신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 낡은 이불로 감싸고 묻고 덮었는지,
어떻게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고 1년 반 뒤에 집을 팔고 떠났는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지, 그리고 나서 박서연 씨를 만났군요의 판사가 말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민주는 서연을 보았다. 네, 비즈니스 만찬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대기업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부유하고 외로운 완벽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금방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가정을 꾸릴 생각도 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듣기 괴로웠다. 저는 그녀와 결혼할 계획이었습니다. 민준이 계속했다. 하지만 구청에서 제 서류를 확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반년 전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 혼인 관계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그 정보가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럼 의도적으로 기존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겁니까? 판사가 확인했다. 네, 만약 신고했다면 최수진의 실종 사건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김민준 씨,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까?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잡힌 게 후회됩니다. 그 외에는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최수진이 자초한 일입니다. 저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녀를 죽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녀가 제게 다른 선택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다. 판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피고인, 당신의 말은 뉘우침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판결 시 고려될 것입니다. 앉으십시오. 민주는 앉았다. 얼굴은 무관심했다. 판사는 검사를 보았다. 검사 측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검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김민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했으며 15년 동안 양심의 가책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는 그가 사회에 위험한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민준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범행은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 유발된 우발적 상황에서 저질러졌습니다. 이를 감경 사유로 참작하시어 법정 최저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려주시길 요청합니다. 판사는 무언가 적고는 선언했다. 판결 선고를 위해 휴정합니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법정을 나갔다. 휴정이 시작되었다. 서연은 복도로 나왔다. 정우가 그녀를 따라왔다. 괜찮아. 모르겠어. 그녀가 고백했다. 그의 말을 듣는 게 너무 끔찍했어. 그는 전혀 뉘우치지 않아. 그에게 최수진은 그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을 뿐이야. 그는 죗값을 치를 거야.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판사님도 그걸 봤을 거야. 그들은 1시간을 기다렸다. 그 후 서기가 재판 재개를 알렸다. 모두 법정으로 돌아왔다. 판사가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섰다. 판사가 앉아 폴더를 열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김민준의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법 제250조 1항 위반 혐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는 범행 정황, 증거, 증인 진술을 묘사하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서연은 반쯤 넋이 나간 채 들었다. 그녀가 궁금한 것은 단 하나였다. 민준이 몇 년 형을 받을까? 본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서 우발적 범행의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가 계속했다. 살인은 가정 내 갈등의 결과로 저질러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후속 조치, 즉 시신 은닉, 수사기관에 대한 거짓 진술, 그리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다른 여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 시도는 그의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보여준다. 뉘우침이 없다. 혐의 인정을 제외하고는 감경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이상의 이유로 본 법원은 피고인 김민준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5년에 처한다. 형 집행은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본 판결은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할 수 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다. 재판을 마칩니다. 민준은 굳은 얼굴로 철창 안에 서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지도 다른 누구도 보지 않았다. 교도관들이 그를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서연은 움직일 수 없는 채로 앉아 있었다. 15년. 민준은 1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37살이었다. 그가 나올 때면 52살이 될 것이다. 인생의 절반을 잃었다.
다 끝났어.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정말로 다 끝났어. 그들은 법원 건물을 나왔다. 기자들이 다시 그들을 둘러쌌지만 서연은 말없이 지나쳤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다. 차 안에서 그녀는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몇 달이 지났다. 민주는 항소하지 않았다. 그는 교도소로 이송되어 형을 살기 시작했다. 서연은 다시는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삶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일은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서연은 다시 친구들을 만나고 공연을 보고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다. 상처는 더디지만 확실하게 아물고 있었다. 정우는 곁에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은 그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어느 봄날 저녁 그녀의 발코니에 앉아 와인을 마실 때 일어났다. 정우는 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서연은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마음껏. 정우야, 그녀가 문득 말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가 그녀를 보았다. 뭔데? 왜 내 곁에 남았어?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왜 떠나지 않았어? 정우는 미소 지었다. 널 사랑하니까. 17살 때부터 사랑했고 다른 방법은 모르겠어. 하지만 난 오랫동안 내 마음에 답하지 않았잖아. 다른 사람을 선택했고 실수했어. 실수한 게 아니야. 정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넌 그냥 너의 길을 갔을 뿐이야. 그리고 나는 기다렸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더 기다릴 거야.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평생 그녀를 사랑해왔다. 말없이, 끈기 있게, 헌신적으로. 그는 가장 끔찍한 날들의 곁에 있어 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지해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녀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민준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깊고 굳건하게. 정우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아직 내가 원한다면? 그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췄다. 당연히 원하지.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연은 다시 신뢰하는 법을, 다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웠다. 정우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그녀의 속도에 맞춰 걸어주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고 공원을 산책하고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기쁨을 가져다주는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이었다. 1년 후, 정우는 그녀에게 청혼했다. 거창하거나 극적이지 않았다. 그냥 어느 날 저녁에 물었다. 서연아, 나랑 결혼해 줄래? 약속할게. 언제나 곁에 있을게. 절대 후회하게 하지 않을게. 서연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응. 결혼식은 조용히 가까운 친구와 친척들만 모시고 치렀다. 화려함도 불필요한 하객도 없었다. 그저 따뜻한 가을날, 작은 레스토랑, 사랑하는 사람들. 서연은 심플한 하얀 드레스를, 정우는 밝은색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반지를 교환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기로 맹세했다. 하객들이 돌아간 후 그들은 레스토랑 테이블에 단둘이 앉아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있잖아, 서연이 생각에 잠겨 말했다. 일어났던 일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했어? 민준 씨, 최수진 씨, 이 모든 악몽에 대해서. 그리고 깨달았어. 인생이 나를 제때 구해준 거야? 만약 그때 구청에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진실을 몰랐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게 어떻게 끝났을지 모르지? 넌 똑똑했어. 정우가 말했다. 넌 해냈어. 아니, 서연이 반박했다. 우리가 해낸 거야? 내가 날 도와줬어. 내가 없었다면 난 할 수 없었을 거야. 정우가 그녀를 안았다. 이제 너한테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평생 곁에 있을게. 약속해. 서연은 그에게 기댔다. 그리고 저 멀리 교도소 담장 너머에는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졌다. 그녀는 이겼다. 살아남고, 일어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언제나 그녀를 기다려준 사람이 있었다. 끈기 있게, 헌신적으로, 끝까지.